공유 개념에서 그 이제 구독으로 그렇게 해서 좀 확장되어 가는 게 아닐까 해서 구독 경제를 잘 봤습니다. 저도 원래는 라스트 마일 바로 전에 구독 경제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유 경제에서 이제는 구독 경제로 넘어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게 나는 넷마블이라고 생각했어. 맞아. 그래서 저 구독 경제 하려다 안 했어요. 나는 그래서 이철님 이거 왜 안 했지? 넷마블이 웅진인수 이렇게 하면 해야 될 텐데 막 이랬는데 넷마블이 왜 구독 경제라는 건가? 코웨이 웅진 인수했잖아. 이번에 웅진을 인수를 해서 우리나라 가장 큰 구독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웅진이잖아요. 정수기 비대 뭐 다잖아. 정수기, 렌탈. 비대, 뭐 이제 음식, 동화책, 교육. 나는 깜짝 놀랐어. 저도요. 언론에 그게 SK가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웅진은. 나도 SK 맞아. 케미컬인가 거기에서 맞아요. 해서 그러면은 왜냐면 사업이 비슷하니까 사업을 확장하겠구나. 왜냐면 SK가 먹은 이유는 먹으려고 한다라고 이제 돌았던 가장 논리력이 높았던 거는 베트남의 웅진이 대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베트남 시장에서 SK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자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넷마블이 먹은 거야. 뭐 깜짝 놀랐어. 맞아. 도대체 왜? 라고 다 하는데 물 팔고 아이템 팔고.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어떻게 이 구독 경제를 넷마블이 0.06% 콜라가 풀 것인가에 나왔네. 대해서 사장님의 생각이 CEO의 의도가 궁금해요. 그때 얘기를 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노트북을 구독 경제로 이제 노트북을 주면 노트북을 열면 끝났네. 넷마블에 있는 모든 게임 컨텐츠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이제 게임방 안 가도 돼. 그냥 그 노트북만 이렇게 한 달에 뭐 한 5만 원이나 만약에 그러면 그것만 계속 5만 원씩만 만약에 구독을 3년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게임 하나마다 이제 뭐 그 온라인 뭐 이렇게 해서 또 그것대로 돈이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세이빙 한다고 하면 나 같아도 그 노트북을 갖고 하겠어. 넷마블은 그냥 노트북 줘도 돼. 대신 약정인 거지. 그럼. 그럼. 한 10년. 게임 뭐 다른 모든 걸 다. 3개월 뒤에 가지라고. 이 구독 경제를 해본 사람들이 엄청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맞아. 세제가 떨어질 때 되면 집 앞에 와 있고 나 화장품 다 썼는데 싶으면 화장품이 와 있어. 그럼 저도 많이 쓰고 너무 있어요. 편해. 심지어 이제 서치하고 이것까지 할 그게 사람들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나는 구독 경제의 가장 큰 힘은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야. 사업자한테는 계속 어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담보되는 현금이죠.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현금 실탄을 갖고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고정형 계속 현금이잖아요. 네. 캐시가 그 너무 눈에 안정적이게 보여. 해서. 딱 이 캐시플로가 다 보이는 사업이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 똑같네. 내후년 분명 경제 안 좋아질 거예요. 기업 쓰러질 때가 되면 그 현금 쌓인 걸로 괜찮은 기업 이렇게 그치. 갖고 가면 돼. 지금 이제 모든 기업이 현금 싸움이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나는 넷마블에서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와 거기 대표는 진짜 M&A에 보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요. 젊으시던데 그죠? 깜짝 놀랐어. 넷마블이 쉽게 말하면은 뭔가 새로운 거 썸띵을 계속 만들어내는 기업이 아니라 M&A를 굉장히 잘하고 좋은 옥석을 잘 골라서 계속 커진 기업이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그 회장님이 참 대단한 해안을 갖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축하드려요. 왜 축하드려요. 제 것도 아닌데. 넷마블이 엄청 막 대한민국이 엄청 급격이 될 것만 같네요. 장기적으로 보는 거야. 아니, 10년 봐야지 10년. 이번 가야지 이번. 최소 10년. 뼈를 못 드세요? 별을 못하겠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넷마블 그 회장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게 그런 해안을 어떻게 갔지?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지? 나는 너무 밖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원래 안에 안 들어가면 몰라. CEO 살롱 문화가 있지 않을까? 있지. 그 정보통은 있겠지. 사실은 있겠지. 어마어마한 거지. 대한민국에서 정보가 짱. 아까 로마 이야기처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사람들이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잖아. 맞아. 그런 연례 과정이 그렇죠. 그거는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벽을 만들어 놓고 공개 여부를 좀
결정을 하잖아요. 멤버십. 멤버십이죠. 뉴요크가 잘해야 될 텐데. VVIP가 되기 위한 참 너무나 단순하게 저 통신사를 쓰고 있지만 VIP가 있다가 어느 순간 VVIP가 생긴 거예요. 돈 많이 썼구나. 많이 SK에 SK야? 아니 KT인데 아, 많이 쓴 건 아니에요. 너무 그냥 결합 상품 쓰고 그냥 옛날부터 썼던 거 그러니까 썼는데 막 10년 이상 되면 엄청난 돈을 다 쓰지도 준 거지. 못하는 그런 맞아. 마일리지 주고 맞아. 아니 진짜 VVIP를 원한다면 한 달에 한 번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많이 주고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무제한에 제한을 둬야지. 그래 하루 편의점 한 번 말고. 한 달에 공짜로 영화 하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럼 한 주에 공짜로 영화 하나씩 보여주고 그런 걸 해야지. 결국에 소비자의 다 쓰지도 니즈를 못해.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첫 달만 살짝 키고 나 VVIP가 선정됐어. 쓸 일도 없어요. 맞아. 그런 맞춤형으로 조금 바뀌어가는 것도 앞으로의 구독 경제에서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많아지긴 할 거고 그거를 얼만큼 내가 고객의 소요 파악을 많이 하냐. 넷플릭스가 그 어떻게 보면 구독 경제에 제가 그냥 쫓아내요. 맞아. DVD를 팔다가 잘한 거지. 사람들을 통한 서베이를 통해서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 자체도 결국에는 시청자들이 만들어낸 스토리와 배우와 감독이 적중된 거고 그걸로 이제 대박이 터진 거고. 근데 이런 그 구독자들을 많이 갖출수록 걔네들의 빅데이터는 더 쌓이고 그들이 원하는 건 더 파악하기 쉬워질 거 아니에요. 디즈니 사실 1000만 용이하게. 기사 깜짝 놀랐네. 나도 깜짝 놀랐어. 사실 무섭게 넷플릭스가 저는 되게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구독 경제를 통해서 일단 빅팬이 있는데 그 빅팬들한테 니들이 진짜 보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스토리 그러면은 A의 인물은 누가 됐으면 좋겠어? 어떤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 B는 어떤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 뭐 칼든 기사는 누가 했으면 좋겠어? 거기에서 가장 최적의 사람만 딱 뽑아갖고 완전 그 빅팬들이 열광하는 컨텐츠가 딱 만들어졌는데 빅팬들이 열광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뭐가 그렇게 재밌어? 라고 봤는데 진짜 재밌게 되는 거고 이게 막 입소문으로 다 퍼지게 되는 게 이제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구독 경제를 통해서 빅팬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완전 타겟팅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지금 넷플릭스가 구독 경제에서 가장 강자가 됐다면 하루 만에 디즈니 플러스가 1000만을 그 이후에는 또 엄청난 컨텐츠의 전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냥 컨텐츠의 힘인 거지 그냥. 그렇지. 디즈니는 뭐 우리나라 인구의 한 4분의 1을 싹 끄집어 갖고 이 컨텐츠도 컨텐츠인데 플랫폼도 되게 좋은데 분명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플랫폼은 이제 갖고 놀지 않을까.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의 시대를 넘어 컨텐츠의 다시 돌아왔죠. 컨텐츠의 시대. 사실 저는 별로 넷플릭스는 솔직히 지금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재밌는 거 이제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제 와이프도 캐릭터 다 안 좋아하는데 단 하나 미키마우스를 엄청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미키마우스. 우리 집에 가면은 거실 한켠에 미키마우스가 앉아 있어. 아우 저런 거 좀 치워. 근데 자기는 미키마우스가 너무 좋대.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에는 캐릭터화를 굉장히 너무 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런칭이 잘 되면은 넷플릭스는 안 하지만 난 디즈니 플러스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집에 인경하세요. 너무 귀여우시다. 국내 왓챠 플레이 또 붙겠지. 넷플릭스 이제 나갈 것 같고 왓챠 플레이와 디즈니인데 디즈니가 갖고 있는 어린이들 콘텐츠가 훨씬 더 많잖아. 맞아요. 요즘 시대로 치면 보통령인 거지. 맞아. 미국의 그 종종 접하는 그런 영상 콘텐츠들을 보면 어린아이에게 선물로 디즈니랜드 가자라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거죠. 이제 내가 보기엔 그런 세대까지 다 잡은 거예요. 디즈니는. 지금 와이프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 있는 게 겨울왕국 2가 다음 달에 맞아. 지금 막 난리 났어.
내 친구 딸이 설레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막 그 친구 딸이 엄청 기대하고 4DX로 가야 있는데. 된다고 지금. 빨리 엘사 아이템 사가지고 미리미리 섭외해 저희 주시고. 겨울왕국 게임 나오니까요. 진짜요? 게임 좀. 아또 구독경제 바로 이렇게. 짱이다. 겨울왕국 게임. 야 구독경제 대박이다. 친구 딸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안나라고. 아, 저한테 안나 아니네 막 이렇게. 아니 안나 이모야. 아니야 이렇게 안 생겼어 막 이래 애들이. 드레스를 좀 입혀드린 거죠. 너무 신기했어. 역시 인기 많은. 히트님은 보면 어떤? 저희도 뭐 아까 말 나온 김에 연장선에서 뭐 아시겠지만 넷마블이 구독 경제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거든요. 그 구축하려고 하는 세계관은 스마트홈이고 맞아. 스마트홈. 네. 뭐 할 구독 거. 경제를 통해서 스마트홈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너무 빅데이터죠.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스마트홈을 하겠다. 아 대표 한번 만나봐야 돼. 대단하신 레디 분이야. 플레이 원의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아, 그게 그럴 것 뭐야? 같아요. 게임 이름이야? 그 영화인데? 기가 막혀. 나는 이건 충분히 현실화될 수도 있을 응. 거야. 그럴 것 같아. 진짜 웅지. 아 근데 나는 이렇게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이 너무 약간 좀 무서워. 뭐라 그러지? 기대는 되는데 한편으로 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뭐가 무서워요? 그냥 뭐 약간 로망도 없어질 것 같고 뭐라 그러지? 그 너무 다 빠르고 이렇게 편리만 찾는 듯한 느낌? 그래요. 약간 이거도 있지만 약간 조금 천천히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조금 있는 것 같아. 쿡쿡 바뀌는. 그러니까 이야기 되게 잘해주셨는데 레디 플레이 원 거기 영화를 보면 모든 집에 보면은 이제 그런 장비들이 딱 이렇게 있고 그거를 장착하고 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되는데 저는 그게 충분히 아니 쉽게 말하면 VR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최첨. 체험형 VR인데 지금도 VR이 뭐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장 싸게 최적화된 것들을 렌탈 서비스로 해갖고 이렇게 한다. 와. 왜냐면은 그 요즘 좋은 김수미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 뭐지? 안마기 의자 되게 비싸잖아요. 한 번 사면 300만 원인데 그거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20만 원만 내면 된다. 뭐 이렇게 맞아. 하면서 팔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막 이렇게 최적화 이렇게 해갖고 VR 서비스가 이렇게 돼갖고 그거 자체가 게임이 된다면 와 게임 경제는 레디 플레이어는 그냥 세계, 다른 세계인 거지. 영화에서는 영화적 요소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목표가 있는 게임처럼 좀 풀긴 했지만 그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은 굳이 어떻게 보면은 땅덩어리에 대한 한계성을 이런 온라인의 무한한 가상 공간으로 만드는 거지. 맞아. 더 제가 보기엔 더 현실화될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되게 웃겼던 건 이 VR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레벨별로 살 수 있는 옷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 그게 모든 감각이라든가 뭐 냄새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느끼게 해줬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 되게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이걸로 온라인에서 바라보는 세상 또한 또 똑같아 보일 것이니까 거기서 했었던 거래가 또 현금화돼서 나한테 들어오고. 내 현실은 8평 안에서 조그마한 데서 저속해서 이러겠고 주인공은 저기 창고 트럭에서 되게 재밌어. 세계 최고인데 막 트럭 창고에서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거기 보면은 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에 새로운 거를 발견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항상 게임 할 때마다 못 깨는 거야. 그거를 깨야 내가 열쇠를 받고 이러면 스포가 되긴 하지만 끝은 아니니까 열쇠를 받아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내가 하나를 취득하게 되는데 걔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지. 후진을 아 맞아 후진 맞아요. 후진. 후진을 해서 말아. AI랑 아까 빅데이터 얘기하다가 맞아요. 했잖아요. 스마트홈에서 우리가 빵 터졌어요. 막. 청신호 스마트 하우스. 제업 때한 10년 더 걸려요. 그 스마트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는 아니에요.
약간 온라인적인 스마트가 아니라 응, 이 삶의 스마트. 삶의 스마트. 삶의 스마트. 뭐 집에 갔는데 공기청정기 알아서 켜지고 이 정도지 그치. 지금. 아무튼 저는 사실 그 전에 이제 계속 관심을 가졌었던 거는 뭐 저희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나중에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고민했었어요. 처음 고민했었던 건 테슬라. 그 자율주행을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 자동차 회사가 책임질 건가?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질 건가?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희는 뭐 이제 게임 회사니까 게임을 할 때도 지금 한창 또 이슈가 되는 게 또 게임 중독법이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뭐 데이터를 딱 보면은 여가부에서 그렇게 했겠죠. 청소년들이 밤 10시부터 7시까지 게임을 많이 하니까 이때 셧다운제를 해야겠다. 중국에서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고 뭔가 그런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걸 어떻게 보완을 할까 해서 이제 나라에서 그걸 법에 이제 제정을 하더라고요. 올해 이제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법으로 제정하는 거 그 출범했고 아마 이제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위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이제 제약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좀 잘 해쳐가지고 잘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기업과 정부 간이 항상 밀당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고 저도 이제 그런 게 고민이고 왜냐면은 저도 이제 사회공헌 활동할 때 뭔가 게임과 관련된 것만 했었는데 이제 회사 체질이 바뀌면서 뭔가 지금은 코딩 이쪽으로 게임 회사나 IT 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그런 수혜자나 아니면 뭐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왜 도움이 되고 왜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주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풀어서 설명할지 이런 걸 좀 일이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나의 우상 일론 머스크 얘기를 저희 우선 안 꺼낼 수는 없지만 일론 머스크 역시 두뇌와 AI를 연결하는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이미 몇 해 전부터 맞아. 만들어서 뉴럴 AI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고 뭐 내부적으로 오픈되지 않았지만 실험도 막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인간의 뇌와 빅데이터 AI 이런 게 앞으로는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겠지. 내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아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인류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요. AI는 내가 보기엔 언젠가는 내가 일할 때 나의 사무보조 우리가 늘 일하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생각한 거 누가 써줬으면 좋겠는데 100% 그렇게 나올 거고. 저는 솔직히 AI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AI 철자가 뭡니까? 글쎄요. 오토매틱 뭐 인텔리전트 뭐 이런 게 아닐까? 영화 AI라는 거 아세요? 윌 스미스 나왔던 그거 못 봤어요. 그것도 있고. 저는 오히려 조니 뎁이 나왔던 조니 뎁이 과학자였는데 죽고 그 사람이 AI를 이렇게 연구를 했던 과학자였는데 죽으면서 자기 있는 모든 두뇌를 AI한테 죽거나 업로딩을 하고 나서 죽고 그 AI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영화로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이나 우리가 얘기했던 라스트 마일이나 구독 경제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삶에서 인간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고 손끝에서 바로 편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인데 AI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일단 우리의 손과는 좀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데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좀 더 편해지고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저는 AI가 포커싱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AI를 돌릴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과연 인간의 인간 친화적일 수 있을까? 적대적으로 알고리즘이 그건 인간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딩하기 나름. 그럴까? 물론 지능 개발, 자체 지능 개발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해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도 결론은 인간이 결정하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영화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자기의 한 끗 욕심 때문에 이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아직 뭐 터미네이터 스카이넷까지는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와 바둑을 둘 때 한 번 이겼잖아요. 그 대국 중에 저도 명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있었대. 이세돌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곳에 이게 딱 놓게 되면서 그때 알파고 한번 살짝 우리말로는 멘탈이 나갔었다고. 지 로직상이 없는 거니까. 컴퓨터로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 하나가 내가 보기엔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AI는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들한테 되게 좋겠거니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AI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거는 나는 먼저 그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인간 친화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 먼저 들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 위에 올라타서 뭘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알파고를 보면서 나는 와 AI가 되게 친밀해졌다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예 결정돼 요람부터 무덤까지 결정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해도 걔네들이 끈 알고리즘 안에 우리가 다 우리의 모든 인생적인 그런 데이터가 다 있는 거니까 내가 태어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우려도 있었기는 했었어. 그래서 나는 AI에 대해서 한다면 이 AI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냥 엔지니어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 그리고 뭐 인권 운동가들 혹은 진짜 완전히 경제에 빡싹한 합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함께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되게 윤리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긴 했어요. 네, 아직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단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개발자가 입력하는 대로 알고리즘이 짜지는 거고 오히려 이제 조금 반대로 그 입력했었던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산출값을 인간이 재해석하고 있는 상태가 발견이 돼요. 맞아. 대체 왜 얘가 이런 결과를 냈을까에 대해서 거꾸로 인간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배의 단계 아니야.
지배당 게 아니야. 우린 이미 지배당하고 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 하면서. 그래서 A, B, C, D, Z까지 있는 입력값을 줬을 때 어떤 과정을 쭉쭉쭉쭉 거쳐서 왜 A, C가 나왔을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해석하는 직무가 새로 생겼어요. 그 회사에? 네, 저희 AI 센터가 있는데 우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세팅은 다 저희가 인간이 했지만 그 도출되는 과정이 이제 그치. 너무 많이 복잡해졌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고. 잘리는 거야 그러면? 아니. AI가 해결책을 못 찾았어 너는. 그게 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값인지 알아요. 아,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맞아. 결과가 99.9%. 근데 왜 그게 나왔는지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결국에는 자산이란 표현이 맞나? 그치, 정보의 회사에 습득? 그렇지, 회사에 영향이 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자율주행차에 접목을 하면 이 차가 앞에 사람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사람을 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그런 그렇게 윤리적인 되면은 문제 가장 큰 앞에 있는 차를 치는 거랑 옆에 있는 사람을 치는 거랑 이 결정을 인공지능이 내렸을 때 맞아. 왜 이걸 이렇게 결정했을까? 맞아. 그거 이제 인간이 거꾸로 타고 가는 거죠. 빌 게이츠가 초창기에 컴퓨터 할 때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던 거를 계속 스스로 정리하고 적어놓으면서 만든 게 MS. 처음에 IBM에서 일했을 거예요. 그때 일했었던 문제점과 그런 걸 왜 해결을 안 하지? 그래서 본인이 연구자였을 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다 적어놓고 그거를 해결해갖고 만들어낸 게 MS인 거지. 결국 인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 영화의 마지막 진화해 나가는 장면인 거지. 문제. 결국 해결된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근데 나는 딱 그 지점이 제가 우려한다라고 하는 딱 그건 거예요. 왜냐면 그치. 내 차는 1억짜리 차야. 근데 앞에 이 트럭에 박으면 내 차가 찌그러지고 그리고 탄 사람도 죽을 수가 있어. 근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면은 이 보행자 한 명만 치면 되는데 이 차를 산 1억짜리 차를 산 사람이라면 당연히 엄청난 호합 변호인단을 구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재판을 한다면 무혐의 혹은 뭐 못해도 뭐 한 6개월 이하의 징역만 살면 돼. 그러면 이 AI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겠죠. 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법도 바뀌어. 바뀌어야지. AI.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AI의 알고리즘에 관해서 왜냐면 얘가 이제 그 결정을 했으면 이제 이것들을 분석하는 지금 이제 시점이 왔다면 정말 이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이건 나는 윤리적이다라기보다는 인간 친화적인 그런 대화의 풀 내지는 그런 전문가들이 함께 그 알고리즘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다 드는 거고. 저 진짜 죄송한데 주제 한 번만 듣고 사진 한 번만 찍고 저는 네. 주제가 뭘까요? 오빠의 관도 PD님의 저의 주제? 팀장님의 소셜 트렌드. 저는 그냥 이게 페이퍼로 갖고 온 것처럼 네. 소셜 트렌드라기보다는 관심 갖고 있는 게 네. 거기 네. 지운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과 땡땡 기업들의 그런 콜라보, 상생 네. 그런 게 내년도에 몇 가지 주제로 우리가 조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 나머지 하나는 CSR을 넘어 CSV의 시대로라는 건데 이미 많이 안착돼 있고 알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테나 살롱이 또 우리의 이런 이야기거리를 누군가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서 몇 가지의 그런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혹은 이 이외의 사례들을 같이 정보를 좀 나눴으면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좀 스터디하고 싶은 기업은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많긴 한데 이들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케이스 스터디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담당자 모셔야겠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019년도 한 해에는 약간 국외에 대한 거를 국내와 좀 접합시켜서 했는데 국내에 대한 거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한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약간 그 포인트인 것 같고 CSR을 넘어서 CSV는 국내와 국외 사례를 다 우리가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년도의 주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아모레퍼시픽이 걔네 유엔 행사일 때마다 뉴욕 가잖아. 그래서 너무 약간 구조가 좀 신기하고 궁금한 거야. 얼마나 큰 조직이 있으면 혹은 조직이 작더라도 어떻게 무슨 업체를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지금 CSR을 홍보하면서 또 같이 영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꽤 잘하고 있어요. 많이 내가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비춰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기가 잘하는 것도 있고 내가 관심을 많이 갖는 그치,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갔다 오면 항상 보고서를 만드는데 아모레퍼시픽이 너무 퀄리티 좋게 너무 잘 만드는데 텍스트도 되게 많고 사진도 되게 좋아요. 그거를 신청한 무료 보내주긴 하는데 나는 그걸 만드는 것도 이게 한 CSR 영역에서 보자면 돈도 돈이지만 일단 거기 투자하겠다는 마음도 있는 사람들이 거고 그 조직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죠. 뭐 가고 싶다 이러면서 저도 뭐 CSR 파타고니아 공부할 때는 너무 파타고니아고 또 이런 거 공부하면 또 이런 회사에 또 관심이 그러니까 가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하면은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회사에 대한 스터디도 같이 한번 맞아요. 해봐도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많이 필요한 회사니까요. 국내에 있는 같이 유일무이한 회사이기도 네. 하고 최초로 또 이제 저는 저희 어려운 대표님이 또 나름 또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혁신기업 더함을 한번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좋아요, 생각이 좋아요. 들어요. 어떻게 초대해주세요. 곧 네. 그거는 약간 이런 대기업과 저희 중소기업도 아니잖아요. 되게 소기업인데 그런 콜라보를 혁신이 있습니까? 사회혁신기업의 혁신 체감하십니까? 혁신은 늘 체감해요. 아, 좋네. 그럼 됐네. 혁신은- 그럼 기업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그치. 거잖아. 혁신은 체감하지만 혁신을 위해서 뭔가 행동한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힘듦이 아, 따른다라는 당연하죠. 거거든요. 노력하고 있다는 그거의 의미예요. 저는 명확히 되게 50년이 넘은 큰 조직에 있다가 이제 한 4년차, 5년차 되는 진짜 작은 보수적인 데 조직에 있다면. 왔기 때문에 그 지난 한 4주 정도 엄청난 그런 제 스스로의 온도차를 많이 느꼈어요. 그렇지. 그런 거 예를 들면 어떤? 문화 가장 편한 가장 노멀한 조직의 밥 먹는 문화부터. 조직의 문화와 그 결정권에 대한 것들 이거는 우리가 스터디하면서 하나씩 오픈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 하고 싶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각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올해 뭐 그전에도 그렇고 일하는 영역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시리얼님도 맞아. 시리얼님은 나랑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되는 또 케이스잖아요. 약간 자유로운 데서 이런 이렇게 데서 조직으로 조직의 문화로 들어간 케이스고 저는 되게 큰 조직에서 또 작은 조직의 형태로 들어오고 근데 하지만 일의 범위는 너무나 또 그치.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규모에 대한 면에서는 더함이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더함이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책임감에 대한 소재가 훨씬 더 많이 나한테 그렇지. 권한을 그리고 줘요. 규모 이게 약간 캐파가 좀 그치, 다른 그치. 사업이니까. 이거는 약간 저쪽은 콘텐츠잖아요. 인간의 1순위가 굳이 아니어도 되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여기는 인간의 죽고 1순위가 있는 되는 삶의 1순위가 되는 그런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온도차, 문화차를 좀 많이 느꼈죠. 지금 저 사진 한 방 찍고 그러면 오늘 남겨야 되니까 우리 대화를 좀 이어가시니까. 내년도 그 새로 올 친구들한테 하는 메시지를 하나씩 딸 건데 그거 그거를 그거는 차라리 안진이 오셔 30날 모였을 때 30날 차라리 그때 끝나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지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고 왜냐면 그거는 되게 급하게 찍으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대화한 거는 뭐